마지막 시간이고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전체적인 복습 차원에서 한번 쑥 훑으려고요.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나는 9주 동안 배우긴 했는데 자신이 없다. 손 들어주십시오. 다들 눈을 감아봅시다. 다들 우리 눈을 감아봅시다. 눈을 감고 손 들어주십시오. 저만 볼게요. 네. 나는 9주 동안 했는데 아직 백테스팅을 스스로 하기가 힘들다. 알겠습니다. 이 상황을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참담하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담이 쓸개예요, 쓸개. 참이 벨참이죠. 제 쓸개가 썰려 나가는 식입니다. 여러분. 자, 일단 오늘 그래도 전략 도출 과정부터 해서 팩터 상성, 그리고 리밸런싱과 레버리지 활용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이니까 좀 준비를 했어요. 사실 그 파이썬을 통해서 백테스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더 가르칠 건 없어요. 여러분이 덜 배워서 못하는 건 아닐 거예요. 지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보면 투입 시간 문제예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이거는 제 생각에는 투입 시간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종배 씨랑 10년 지기 친구라서 말을 좀 막 하는데 종배 씨가 머리가 되게 나빠요. 종배 씨가 되는데 여러분이 안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뼈를 갑자기. 저도 머리가 되게 나빠요. 제가 전략 도출을 어떻게 하는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스푸니 테스트를 먼저 해요. 저는 그 상위 30종목 테스트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먼저 분위분할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워킹 하는지 팩터의 단일 워킹 여부를 먼저 파악하고요. 팩터가 작동하는 그 논리를 탐구를 한다는 게 뭔지는 조금 뒤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각 팩터의 특징과 장단점, 이 팩터의 작동의 근간 논리를 알면 이 특징과 장단점을 알고 약점이 또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팩터 간 그런 장단점을 알면 서로 어디에서 보완이 가능한지 상성도 알 수 있게 되고 그거를 보완하는 멀티 팩터를 구성하는 데 이용하게 되죠.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강조드렸었던 것 같은데 백테스트 결과가 좋게 나온다고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행할 수 있어야지 좋은 전략이고요. 어떻게 실행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전략이 왜 통하고 앞으로 어떻게 통하고 앞으로 언제 안 통하고 왜 안 통하는지까지 알아야지 여러분이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근원 논리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 팩터가 작동하는 근원 논리, 대표적인 팩터, 우리 밸류 팩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밸류 팩터의 근원 논리가 뭘까요? 단순하게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죠? 김현웅 씨? 밸류 팩터의 근원 논리 뭡니까?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나와야 돼요. 이거는 싼 거예요. 밸류 팩터는 싸요. 싼데 싸요. 싼데 최고 싼 거예요. 그죠? 아, 싼 거니까 오르죠. 싼 거 샀으니 기다리면 오르지 않겠습니까? 밸류 팩터는요, 시간 지나면 올라요. 그 시간이 문제인 거지. 얼마나 지나서 오를지, 아니면 지금 성장주가 오르고 있고 모멘텀주가 오르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소외되니까 그 시간이 길어지는 거고요. 그러지 않을 때는 밸류 팩터는 금방 올라요. 이게 밸류 팩터 근원 논리예요. 단순해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좀 더 딥하게 알아야 되는 분이 보면 밸류 팩터의 근원 논리는 일단 싼 건데 예를 들어서 싼 거 30종목을 사면요 그 중에 한 5개는 올라서 다음 달 리밸런싱에 빠져요. 이게 근원 논리예요. 사실 오른 거 팔고 더 떨어져가지고 5개 추가되는 녀석들,
이 리밸런싱 효과의 누적이 밸류 팩터의 수익이 창출되는 원리예요. 싸니까 그냥 올라서가 아니고, 싸니까 올라서는 1차원적인 생각이고, 싸니까 올랐고 오른 거를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매월 반복하는 게 밸류 팩터 근원 논리예요. 매 리밸런싱마다 오른 종목을 팔고 가장 싼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이라서 고점 매도하고 저점 매수가 계속 이루어져요. 매월. 근데 언제 그럼 워킹 안 할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리밸런싱 했는데 종목 변화가 없다. 워킹 안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번 달 종목이랑 다음 달 종목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회전율 떨어지니까 좋다가 아니에요. 워킹 안 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종목이 많이 밸류 팩터를 하는데 종목이 많이 바뀌었다. 좋아해야 될 일이에요. 많이 올랐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미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도 구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멘텀 전략보다 변동성이 적어요. 더 떨어질 때도 좀 덜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낙폭이 조금 더 적어요. 모멘텀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덜 떨어진다라는 게 상대적인 거지. 사실 또 그 상대적이라는 게 뭐 지수 상대적인 거 벤치마크 대비일 수도 있고 또 상대 전략 대비일 수도 있는데 보통 대체적으로 모멘텀 전략 같은 경우는 벤치마크 대비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벤치마크가 50% 떨어질 때 모멘텀 전략은 70% 떨어지고, 근데 밸류 팩터 같은 경우는 벤치마크 대비 조금이라도 변동성은 낮아요. 네. 특히 언제 맞냐면 시스템 리스크 상황에는 비슷해요. 웃기는 게 싼데 엄청 떨어져요. 코로나 때 밸류 팩터 벤치마크만큼 떨어졌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좀 덜 떨어져요.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오늘 평상시 그러니까 코스피가 한 1% 떨어진 날 밸류 팩터 포트폴리오는 좀 덜 떨어져요. 그래서 평시 변동성은 좀 낮다. 단점은 문제가 뭐냐면 밸류 트랩에 빠져가지고 오랜 동안 리밸런싱이 안 일어나고 한 종목에 매달려 있다. 근데 내가 20종목 사는데 20종목이 올 연초에 산 종목이 연말까지 한 두 종목밖에 안 나가고 계속 가지고 있다? 밸류 팩터 워킹 안 하는 구간인 거죠. 네. 그리고 밸류 재평가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리밸런싱 주기가 언매칭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한 달 리밸런싱이 최적 결과라고 지금 나와 있었는데 이거는 밸류 팩터 전략 중에서도 그 분기 실적을 가지고 종목을 추릴 때는 한 달 리밸런싱이 최적이에요. 여러분 팁을 드리자면 밸류 팩터 여러분이 팩트칭 많이 해보시겠지만 저희 PER을 구할게요. 직전 4분기 실적을 가지고 구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직전 1분기 실적만 가지고 구하는 게 성과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특히 밸류 팩터에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근원 논리를 좀 살펴보면 밸류 팩터에 포함되는 종목들이 거의 다 소형주예요. 여러분이 까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요 근원 논리에 대해서 자꾸 계속 얘기하는데 근원 논리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결국은요 제가 얘기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팩트스팀을 엄청 많이 하다 보면요 밸류 팩터에 잡힌 거 결국 다 소형주구나, 거의 한 95%가 소형주구나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95%의 소형주의 각각의 실적 변동성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밸류 팩터에 왜 직전 1분기 수익, 직전 1분기 실적을 사용하는 게 실적이 훨씬 좋은지까지 알게 돼요. 직전 4분기 실적에요 노이즈가 너무 많이 껴요. 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 실적 좋으면 빵 올랐다가 다음 분기 실적 떨어지고 빡 떨어져요. 과거 4분기 실적보다. 네, 그래서 빵 오른 거를 빨리 팔고 다른 싼 거 사는 게 밸류 팩터의 핵심 근원 논리잖아요. 네. 빵 올라야지 수익이 잘 나요. 밸류 팩터. 그래서 직전 1분기 실적을 사용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지금 이거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이거를 제가 설명해서 이걸 알아봤자 제가 말한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면 투자하는 게 힘들어요. 밸류 팩터를 계산하는 방안. 방금 밸류 팩터의 단점이 뭐였습니까? 이제 밸류 팩터의 근원 논리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밸류 팩터라는 거는 빵 올랐을 때 빨리 팔고 나가서 다음 종목 사야 돼요. 또 싼 다음 종목. 그게 밸류 팩터로 돈 버는 방법인데 안 오르는 게 문제다. 오랜 기간 동안에 안 오른다. 그러면 좀 덜 먹어도 오르기 시작한 놈 사는 게 밸류 팩터 개선 방안이 될 수 있겠죠. 오르기 시작한 놈, 모멘텀 점수를 가면서 밸류, 모멘텀을 사는 거예요. 밸류 싼 종목인데 떨어지고 있는 종목 말고 반등 시작한 종목을 사는 게 밸류 모멘텀 전략입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도 이제
타임컷으로 하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타임컷과 손익절 기준 리밸런싱 기준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리밸런싱을 하죠. 한 달에 한 번씩 리밸런싱 하는데 제가 신풍계약 샀어요. 신풍계약 샀는데 다음 달에 리밸런싱 할 때 이제 이 녀석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밸류 팩터에서 빠질 거예요. 아깝잖아요. 근데 얼마나 갈지 몰라거든요. 그래서 타임컷 플러스 손익절 트레일링 스탑 기준을 먹여놓고서 고점 대비 20% 빠지면 월 중에도 팔린다라는 기준을 먹여놓고 고점 대비 20% 안 빠졌으면 나는 다음 달에 리밸런싱 됐을 때 신풍계약이 빠지더라도 이걸 계좌 그냥 따로 옮겨서 내가 보유하고 있겠다 라는 식으로 복합 전략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모멘텀을 끝까지 빨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 개선 방안이 있습니다. 밸류 팩터의 근원 원리에 대해서 단순히 밸류 팩터에 대해서 여러분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고 진짜 돈이 벌리는 이유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냥 밸류 팩터가 오르더라 이것만으로는 퀀트 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퀀트가 그렇게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퀀트 좋은 거 알아도 왜 못하고 투자하다가 포기하고 하냐면 이렇게까지 딥하게 고민해 보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이런 겁니다. 퀄리티 팩터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퀄리티 팩터는 되게 넓어요. 범위가 너무 크고 이게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이걸 퀄리티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걸 퀄리티라고 생각하는 사람 뭐 각자 창의력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팩터예요. 그래서 독창적인 알파가 나올 수도 있는 팩터가 퀄리티 팩터예요. 그래서 밸류 팩터에서는 한우신이 뽑으나 제가 뽑으나 다 똑같은 종목 뽑히는데 퀄리티 팩터에서 뽑으면 완전 다른 종목도 뽑힙니다. 그래서 독창적인 알파를 좀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팩터고 문제는 이제 가격 지표를 고려하지 않죠. 퀄리티 팩터라는 거는 밸류를 제외한 실적이라던가 성장성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싼 주식을 살 가능성이 높아요. 해결 방안은 당연히 밸류 팩터와 상승이 좋겠죠. 퀄리티에서는. 그래서 가격을 이제 퀄리티 팩터로 스크리닝한 녀석들의 밸류 지표를 반영해서 이제 2번 스크리닝하는 거죠. 그래서 고평가 주식을 걸러내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걸 좋아하는 게 배당률을 좋아하는 게 PER, PBR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그냥 밸류 팩터예요. 근데 배당이라는 거는 배당률에는 시가총액도 들어가 있지만 이 회사가 배당을 줄 수 있는 여력, 실제 배당을 줄 수 있는 여력은 퀄리티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이 회사의 밸류예요. 그렇죠? 그래서 배당률은 밸류와 퀄리티를 동시에 잡고 있는 퀄리티 밸류 팩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퀄리티 팩터를 스크리닝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러분한테 제가 다 퍼드릴게요. 전분기 대비 실적 성장주를 찾습니다.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 실적 성장주 안에서 배당률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언 드리고 있는데 전략이 복잡하면 안 돼요. 제가 방금 엄청 심플하죠. 전분기 대비 전년 대비 실적 성장한 주식 중에서 배당률 스크리닝. 이게 제 전략 중에 하나인 퀄리티 밸류 배당 전략인데 이게 다예요. 더 디테일하게 막 넣으면 안 돼요. 여기서 더 좋게 만들려면 뭘 넣을 수 있을까요? F스코어 넣고 뭐 유동 비율 넣고 매출 총이익률 넣고 재고자산 회전율 넣고 넣으려면 뭐 넣을 거야 무궁무진하죠. 근데 따로따로 만드세요. 그냥 F스코어 배당률 전략, 이익성장 배당률 전략, 매출 총이익 배당률 전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따로 만드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퀄리티 팩터는 밸류 팩터랑 상성이 좋은데 순수 퀄리티로 만들어야지 독창성이 좀 나오는 거지 퀄리티 밸류로 하게 되면 조금 또 밸류랑 변별력이 좀 떨어진다. 좀 알아두셔야 되고 퀄리티 지표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 초과 실적에서는 좋은 알파가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컨센서스 상향도 좋은 알파가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이거 또 크롤링이 필요해서 귀찮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QQYY 실적 개선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배당 지속과 증액에서도 많은 알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배당만 가지고도 전략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전략을 하나 읊어보면 최근 3년 동안의 배당이 계속 증액한 회사 중에서 그리고 배당률 밴드 3년을 그려서
하단 10%에 위치한 회사. 저는 이거 분명히 통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 제가 지금 녹음해 놨으니까 이해되죠? 최근 3년간 배당금이 증액됐고,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의 배당률 밴드를, 시가 배당률 밴드를 그렸을 때 그 밴드가 이만큼 폭이 있잖아요. 하단 10%에 위치한 회사, 매일 매수, 그리고 다음 달에 리밸런싱,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분명히 알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백테스팅을 많이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해보냐면 1000번 해보세요. 그러면 백테스트 하지 않아도 팩터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사실 저는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 가치 분석도 안 하지만, 누가 저한테 종목을 물어봤을 때 대답도 안 하지만 예, 가치 분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계량적으로 분석해서 바로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녀석은 확률적으로 오를 놈이다, 확률적으로 떨어질 놈이다는 말할 수 있어요. 오를지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팩터 안에 속해 있다, 아니면 이건 팩터 밖에 있는 놈이다 는 바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많은 백테스팅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종강했으니까 놓으실 게 아니고, 여러분 지난 한 달 놓으셨나요? 이 텐션이 떨어지면 놀죠, 사람이. 어쩔 수가 없죠. 목표가 있어야지 안 놉니다. 여러분이 원하고자 이제 이루고자 하는 게 구체적인 목표, 뭐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 이런 거 말고요. 퀀트로서 내 전략 몇 개를 이번 연도 안에 전략 몇 개를 만들어서 나는 퀀트 포트폴리오를 몇 개 만들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전략 개발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F스코어 팩터도 좋은 팩터예요. F스코어는 다들 아시죠? F스코어 팩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F스코어 팩터에 9가지 지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강한국 씨가 말한 3가지 팩터가 제일 중요한 팩터이긴 해요. 신주 발행 규모, 신주 발행 안 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고, 순이익이 0 이상이어야 되고요, 현금 흐름이 0 이상이어야 되고, 어쨌든 이 3개예요. 현금 흐름이랑 순이익, 그 신주 발행, 이 3개가 사실 F스코어에서 제일 중요해요. 썸 팩터로는 증권결성, 부채 비율, 영업이익률, 자산 비율. 근데 저 이거 썸 팩터라고 예전에 써놓은 건데, 영업이익률은요 썸 팩터라기보다는 메인 팩터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변별력 있는 팩터예요. 이 영업이익률에다가 밸류 아무거나 하나만 집어넣으면 엄청 좋아져요. 모멘텀 팩터는 추세적인 흐름이 나타날 때는 이제 하방을 막고 상방을 열어두는 투자가 가능한 아주 이상적인 투자예요. 근데 문제는 비추세 구간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네. 상승 추세를 잡을 때는 펀더멘털 이상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 팩터에서도 모멘텀 팩터를 섞어가지고 펀더멘털 이상으로 먹고자 할 때 모멘텀 팩터를 응용해서 가능하면 좋겠죠. 비추세 구간에서 휩스 손실이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니까 문제가 있죠. 단점인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펀더멘털 이상으로 올라간 녀석은 반드시 다시 평균 회귀하는데, 완만하게 평균 회귀하지 않고 반드시 모멘텀 크래시를 동반한 채 펀더멘털로 돌아옵니다.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사실 현금막고밖에 없어요. 혹은 자산 배당. 네. 다른 팩터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모멘텀 크래시를 어떻게 막습니까? 사실 뭐 기술적 지표로 해가지고 귀신같이 피하는 방법 저는 모릅니다. 현금 확보 혹은 자산 배분으로 계좌 비중을 줄이거나 모멘텀 비중을, 아니면 다른 팩터랑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이거 팩터를 희석시키는 방법도 있겠죠. 저는 그런 식으로 해요. 휩스 구간은 추세 추종에 불리하지만 리밸런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휩스라는 거는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할 때 모멘텀 투자자는요, 오르기 시작하면 꼭지에서 사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바닥에서 팔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이 얘기 잠깐 하지 않았습니까?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이게 뭐죠? 밸류 팩터죠. 모멘텀 팩터는 고점 매수 저점 매도지만, 밸류 팩터는 고점 매도 저점 매수죠. 그렇죠? 반대죠.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이 모멘텀 팩터, 밸류 팩터는 두 개가 반대입니다. 그거를 리밸런싱 해가지고 상쇄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A 종목을 모멘텀 투자도 하고 A 종목을 밸류 투자도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거래 안 해요. 이번 달에. 거래 비중이 확 줄어들겠죠. 하는 양이 줄어들거나 사는 양이 줄어들거나 거래 비용도 줄일 수 있죠. 그리고 두 개 다 먹을 수 있죠. 그래서 모멘텀 팩터랑 밸류 팩터는 섞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모멘텀 팩터랑 밸류 팩터랑 개별 종목 단에서 섞는 거는 방금 말한 것처럼 A 종목이 모멘텀에도 들어가고 밸류에도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네? 제 말은 이거를 자산 배분 단에서 섞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주식을 밸류 팩터 개별 종목 같이 투자를 했어요. 개별 종목을 밸류 팩터 투자를 했고 코스피를 모멘텀 투자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스피가 떨어졌어요. 밸류 팩터는 리밸런싱 하면서 수익이 누적되죠. 코스피가 휩소 구간에 들어오면 밸류 팩터에서는 수익이 누적되죠. 근데 모멘텀에서는 재미가 없죠. 근데 코스피가 상승 추세로 쭉 잘 가요. 밸류 팩터에서 그럼 수익이 안 납니까? 수익이 안 나진 않아요. 거기서도 수익이 조금씩 나죠. 근데 휩소 구간 리밸런싱 효과 하는 것만큼 막 쭉쭉 나진 않지만 지수 따라가는 게 벅차긴 하지만 수익이 나요. 근데 모멘텀 팩터에서 수익이 잘 나죠. 그래서 이렇게 팩터 간 분산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밸류 플러스 모멘텀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 제 전략 같은 경우는 그런 전략이 되게 많아요. 개별 종목 전략 같은 경우는요, 요즘 지수가 잘 나가니까 지수 따라가는 게 힘들어요. 지수 따라가는 게 벅차요. 개별 팩터 전략에서는. 근데 자산 배분 전략에서는 베타 잘 나가니까 아주 좋아요. 그냥 쭉쭉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분산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저는 베타 전략은 모멘텀 위주로 하고 이제 알파 전략은 밸류랑 퀄리티 쪽 위주로 하고 모멘텀을 조금만 넣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리밸런싱 하는 방법은 몇 개가 있는데 타임컬 리밸런싱은 월별, 분기별, 뭐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 그냥 딱 되면 리밸런싱 하는 게 타임컬 리밸런싱이고 트레이닝 스탑은 수익률 기준으로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졌을 때 매도한다 라는 트레일링 기준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매수 가격 대비 몇 프로 빠졌을 때 고점 올라가다가 꺾였을 때 이게 모멘텀 기법으로 트레일링 스탑을 추종해서 끝까지 우리가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거고 이 두 개를 합쳐서 타임컷 트레일링 스탑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은 의무적으로 보유한 후에 많이 오른 녀석에게 트레일링 스탑을 적용한다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한 달 이내에도 트레일링 스탑으로 그냥 바로 타임컷 없이 타임컷보다 먼저 팔 것인가 아니면 타임컷 이후에 팔 것인가를 트레일링 스탑과 타임컷 플러스로 할 수 있죠. 그 외에도 타임컷 플러스 조건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집어넣을 수 있겠죠. 응용하든 실적 발표 시에 전분기 대비 상승하면 계속 보유한다. 밸류 팩터에서 빠졌어도 퀄리티 팩터로 전환된다 라는 거죠. 전분기 대비 실적이 상승했다는 거는 이번에는 밸류를 샀었는데 실적 발표 난다면 퀄리티 팩터로 전환해서 가지고 있다. 아니면 종목 평균 모멘텀 스코어가 N% 이상이면 보유하고 평균 모멘텀 스코어라는 건 절대 모멘텀이니까 절대 모멘텀이 계속 존재한다면 끝까지 보유하고 또 이게 한 50% 이하로 떨어진다면 매도를 하고 시장 평균 모멘텀 스코어에 따른 전체의 내 포트폴리오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마켓 타이밍 기법을 집어넣는 방법도 있겠죠. 리밸런싱에 대해서는 뭐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투자는 확률 게임입니다. 확률 게임. 여러분이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투자를 해왔던 간에 여러분의 생각도 맞고 제 생각도 맞고 이런 얘기는 하고 싶잖아요. 제 생각만 맞아요. 네. 아니 저는 제일 싫은 말이 가치관 문제예요. 가치관 차이예요. 저는 이 답이 정해져 있는 분야에서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물론 여기 뭐 종교가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과학적으로 진화론이 어쨌든 지금 입증된 팩트잖아요. 근데 가치관 문제예요 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은 거지 가치관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 저는 이건 무교고 뭐 그렇게 진화론 추정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투자는 확률 게임이 맞아요. 투자는 막 멋있는 뭐가 아니라 그냥 확률 게임이에요. 동전 던지기랑 다를 게 하나도 없고 슬롯 머신이랑도 다를 게 하나도 없고 포커랑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확률이 좀 더 높은 거고 그 확률을 우리가 좀 더 조정할 수 있는 것 뿐이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팩트지. 분산 투자와 집중 투자는 가치관 문제? 아니에요. 그냥 집중 투자는 분산 투자보다 압도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만 해야 되는 거고 진짜 정말
최상위 0.1% 정도의 압도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만 집중 투자해도 되는 거고 99.9%의 경우에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멍청해서 집중 투자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2200종목 중에서 220종목에 투자를 할 겁니다. 여러분은 이 220종목에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 이 220종목에 투자를 하는데 그 1등 학생이 제일 우수하다고 해서 우리가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어떤 학교에 1등 학생한테만 장학재단에 있는 몇천억을 장학금을 올인 몰아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녀석이 나중에 삐뚤어질 수도 있고 자살할 수도 있고 끝장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상위 10%에 균등하게 분배했을 때 우리가 인풋 대비 아웃풋, 리스크 대비 수익이 훨씬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그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확률적 사고, 그리고 제가 그 강의 중에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제 레버리지가 엄청 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그러면 레버리지를 키울 수 있는가? 제가 대출 받는 방법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고 레버리지를 쓰면서도 어떻게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확률적 사고를 못해요. 사람들이. 우리도 똑같아요. 저도 확률적 사고를 하지만 못해요. 한편으로는. 어떤 종목이 오를 것 같아요.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지금 왠지 버블 같아요. 제 마음속에는. 이건 확률적 사고가 아니에요. 예측이에요. 저는 지금 주식장이 버블 같아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해서 불안해지고 있어요. 이건 예측이에요. 확률적 사고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 투자는 확률적 사고를 하고 있어요. 생각을 그렇게 해도 제 투자는 예측에 의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1차원적인 포지션을 잡으면 주가 예측에 성공했을 때 수익을 거두고 주가 예측에 실패했을 때 손실을 보는 아주 1차원적인 포지션. 우리의 포지션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위험자산이 상승할 때는 이 정도 수익을 보고 떨어질 때는 중립 포지션으로 잡아가지고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우리는 먹을 때 조금 덜 먹고 손실 볼 때 조금 덜 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뻔한 이론적인 소리냐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요. 우리 한번 생각해볼까요? 그 조진영님 투자하고 계시죠? 네. 투자 비중이 전 재산인데 몇 퍼센트나 되십니까? 부동산 다 합쳐서 네, 다 합쳐서 차도 있고 은행 예금도 있고 연금, 퇴직금 한 100분의 1? 아니 300분의 1? 300분의 1이요? 네. 투자 혹시 얼마나 하고 계세요? 총자산 유출 좀 해보려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실력을 제대로 쌓기 전까지는 거액을 하지 말자. 너무 좋은 생각인데. 몇백 정도 같은. 몇백인데 지금 100만 원이라고 잡고 300분의 1이면 한 순자산 3억이고 200만 원이면 6억이고 300만 원이면 이걸 왜? 이거 친하게 지내야겠다. 사실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하거든요. 자기가 확률적 사고 안 하고 예측을 해서 투자를 하니까 자기 계좌에 5천만 원 넣어놓고서요. 그 5천만 원을 어디다가 몰빵을 해요. 예측을 해서 코스피 오를까요? 레버리지 몰빵, 인버스 몰빵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확실하면 전재산 털어서 해야죠. 5천만 원 투자한 사람 집에 털어보면 5억은 나오거든요. 그죠? 집 팔고 차 팔고 하네. 근데 5억 투자 안 해요. 5천만 원만 해요. 그래갖고 자기 주식 비중 100%라고 해요. 100% 아닙니다. 사실 10%죠. 총자산분의. 총자산분의 10%로 투자, 20%밖에 안 되는 비중으로 투자하면서 생각해보면요. 1.5배 수익을 위험하게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5천만 원으로 인버스 몰빵하고 레버리지 몰빵해가지고 투자를 하면 마음은 엄청 힘들어요. 내 총자산분의 10% 20%밖에 안 되는 금액인데도 그렇게 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요. 요걸 노리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이걸 노리고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우리 계좌에 있는 5천만 원이 우리 돈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이쪽을 하고 있죠. 저는 총 4배의 수익을 이 정도 안정적으로 이 정도를 벌고자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고 저는 실제로 제 전재산이 투자자산에 들어가 있어요. 전재산 이상이 제 순자산보다 4배 가량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확신을 가질 수 없으니까 몰빵 투자를 하면 결국 자기 확신을 못 가져서 결국 이렇게밖에 투자를 못 합니다. 저는 몰빵 투자하면서 진짜 집 팔고 차 팔고 전재산 부모님 돈까지 퇴직금까지 다 털어가지고 몰빵 투자하는 사람 본 적도 없고 결국 그러면 뭐 대박 나거나 망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결국 여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파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베타에도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된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방금 말한 것처럼 스스로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이 돈 다 날려먹으면 쫄딱 망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은 꼭 자기가 한 방에 한 포지션만 잡을 필요 없죠. 우리 우산과 집시도 동시에 펼 수 있는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데 비대칭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사람들이 요런 걸 좋아해요. 수익 50%빡 나는 거. 근데 그때 이 손실 40%는 생각 안 하고 투자를 합니다. 수익 50%빡 났으니까 요즘 신날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손실 40%의 가능성이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있는데 생각 안 하고 있죠, 그냥.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수익이 15% 났는데 손실 5%의 가능성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40%의 손실 가능성을 모르고 이 50%에 취해서 신나요. 근데 기대값은요, 얘도 10%고요, 얘도 10%예요. 단순 계산으로 그냥 생각할 때. 그러면 얘는요, 레버리지를 2배 써가지고 100% 수익을 내면 아 신난다 하고 있다가 까딱하면 80% 손실 맞고 작살나서 죽어요. 근데 저는 훨씬 더 큰 레버리지를 쓸 수 있어요. 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제가 수년간 검증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도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레버리지 추천해요. 레버리지를 쓴다 안 쓴다의 기준은요, 이걸 할 수 있냐 못하냐에 따라 나뉘어요. 네. 똑같이 레버리지 6.6배를 써서 수익을 100% 맞추면 손실률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후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레버리지를 못 쓰는 건 왜일까? 우리가 주식에 큰 비중을 담지 못하는 건 왜일까? 생각을 해보고 알파와 베타의 적절한 조화로 우리가, 저는 사실 순자산 대비로만 하면 연간 수익률이 40%가 넘습니다. 50%도 넘죠. 순자산 대비로만 하면. 근데 제 계좌 수익률로만 보면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15%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고, 그리고 결국은 이게 가능할 때 여러분은 레버리지를 부채가 아니라 자산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십니다. 이게 불가능하면 주가 조금 떨어졌을 때 그냥 빚이 엄청 늘어나는 것 같은 그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과 이제 우리가 알파 전략을 만들 때 어떤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9주 동안 여러분이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또 어찌 보면 우리가 배운 내용이 절대 조금이 아니에요. 이게 한국과 학생들 1년 내내 하는 그 파이썬 기초문법 쪽 했고 그리고 어디서도 사실 배우기 힘든 게 아니라 안 가르쳐주죠. 폰트 백테스팅 하는 거 가르쳐주는 학교 있나요? 전 모르겠네요. 저는 어쨌든 우리 배운 내용이 단순히 그 9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흡수하기는 쉽지 않으셨을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도 알고 아직 백테스팅이 자유롭지 않다고 하신 분들도 제가 안타깝지만 조금 마음이 쓰리지만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아니 저는 왜 그걸 믿냐면 만약에 진짜 안 되면 오늘 안 나오셨을 거예요. 네. 저는 예전에 러닝스푼이라는 업체에서 퀀트 배우고 싶어가지고 17년쯤인가 제가 러닝스푼주 퀀트 강의 들으러 갔었는데 6시간, 하루 6시간씩 해서 24시간 강의를 한대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퀀트 이걸 마스터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무슨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12시간 차에 11시간 차에 같이 갔던 형님이랑 우리 나갑시다. 그래서 나가니까 강사가 왜 나가요? 그러길래 저희 급한 일 생겨서 간다고 그러고 도망 나왔어요.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중간에 포기했어요. 네.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참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강사와 수강생으로 만난 인연이지만 앞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릴 게 더 많아요. 심화도 해야 되고요. 심화 준비해서 11월 중에 런칭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일단. 근데 심화에 오실 분들은 제가 기초반에서는 약속을 드린 게 9주 후에 여러분이 백테스팅 가능하게 하겠다. 스스로 나고자라는 생각 들지 않게 하겠다. 약속을 드렸는데 심화에서는 약속 드릴 수가 없어요.
심화 정말 어렵고 정말 본인의 인풋이 극한대로 들어가야 되고 기초반에서 배운 내용 모두 다 마스터 하셔야지만 심화 하실 수가 있어요.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끝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기초반에서 배운 내용 모든 내용을 마스터한 분만 심화반을 시작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1월쯤에 심화반에 이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에 열심히 해서 다시 심화에서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주 이게 저희의 인연의 끝이 아니죠? 네. 오늘 남은 시간 동안은 여러분하고 좀 자유롭게 Q&A라던가 궁금하신 점, 복합적으로 모든 장르에서 제가 질의응답 가지는 시간을 좀 갖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개인적인 질문도 상관없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